안녕하세요. 네, 이재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기, 초대받지 않는 손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부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드라마들 많이 보시죠? 네. 특히 드라마 많이 보실 때는 개모임 나가셨다가도 드라마 보려고 일찍 들어와서 이제 드라마 보시는데, 드라마 보실 때 밖에서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택배맨이 이제 선물을 갖고 왔는데 옆집에 전달할 거를 잘못 갖고 왔어요. 드라마도 못 보고 선물도 못 받고, 불청객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불청객들은 누군가요? 어떤 불청객들이 있어요, 주변에? 살다 보면 불청객들은 아무래도 많이 만나기 마련이죠. 싫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살면서 언제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불청객, 바로 위기입니다. 사실은 초대한 적은 없는데 위기는 닥쳐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친구처럼 함께 어떨 땐 살아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 위기란 무엇인가? 위기는 그리스에서 나온 그 말인데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시스라고 그래서 본래는 의학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시스라는 것은 결국 위기에서 극복하면 살고 극복하지 못하면 죽는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오는 급격한 변화를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는 사느냐 죽느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위기의 개념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보면 위기의 첫 글자 위는 위태롭다는 뜻이고 두 번째 글자 기는 기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기란 말은 위태롭다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위태로움과 도전의 어떤 기회의 갈림길에서 극복하면 도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바로 위태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위기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그것은 극복하면 도전의 기회가 되고 또 살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위태로움에 빠지고 또 병으로 따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결국은 계속적으로 맞게 되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 그럼 위기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적 위기 그리고 개인적 위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국가적 위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쓰나미 아시죠? 동남아의 쓰나미가 갑자기 몰려와서 해변에서 놀던 사람들이 일시에 물에 수장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원전의 낙진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퍼져서 결국 동경에 있는 데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전쟁의 위기, 또 전쟁을 겪게 되면 전쟁을 겪는 국민들이 큰 위기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위기는 그런 천재지변만이 아니고 9.11 사태처럼 테러 집단에 의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사망한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위기는 사실은 법적으로 본인이 무슨 청구를 한다거나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은 개인이 청구는 할 수는 없고, 가령 홍수가 났는데 국가가 관리를 잘못했다, 제방시설을 관리 잘못했다, 이럴 때는 결국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함께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타이티에 지진이 났을 때거나 또는 일본이나 또는 쓰나미 난 그런 국가들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구촌인 한 가족이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합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적 위기가 개인적 위기로 오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위기가 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 위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하나 더 얘기하면 저희 나라는 그 IMF 때 상당히 어려운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IMF 위기 때는 결국 그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구조조정을 했고,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가장들이 실직을 해서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사실은 위기 극복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민족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민족은 신이냐? 그 신도 아니다. 그럼 뭐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반신반인의 민족이래. 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주 특이한 민족이라서 대한민국한테는, 이 국민한테는 신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분은 뭐 신바람 얘기도 하셨는데, 이 신명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신명만 불어넣어주면 반신반인의 민족이라 자기도 모르는 그런 신바람 같은 게 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를 이게 극복하는 데는 10년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저희가 IMF 체제 졸업한 게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2년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2년 만에 IMF 체제를 졸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쾌거였었죠.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하고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도움을 받아서 보통 해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위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서로가 도우면서 해결하게 되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위기는 이 국가적인 위기에 따라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위기는 결국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건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기가 뭔지를 스스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위기가 뭔지를 알아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노력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개인적인 위기는 무엇이 있느냐? 보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중병에 걸려서 그 일로 인해서 본인과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교통사고에 의해서 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잘 살고 있다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시작돼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그 가정에 그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겪었던 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겪은 위기가 뭡니까 하면, 나는 수능 시험 때문에 그렇다, 또 나는 위기가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위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생각해 보면 위기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중대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위기는 포괄적으로 개념이 확대돼서 매일매일 같이 위기라고 보는 순간은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항상 매일같이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순간은 반드시 오기 마련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선택이 진짜 중요한 선택은 위기 순간에 생이냐 삶과 죽음을 가르는 선택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과 편함을 가르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어차피 살려면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선택은 배우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배우자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갈라지죠. 지나고 보면. 가정을 선택한 후에는 직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직업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직업 선택해서 얻는 소득으로 그 가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직업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중에 동창들이 몇십 년 후에 만나보면 직업 선택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나서 그 삶이 처음에는 작은 각도로 움직였다 한 20년 후에는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이 선택은 항시 위기의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크든 작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위기 극복의 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가치관의 선택일 수는 있어요. 자기가 사생관이 어떻고 인생관이 어떻고 직업관이 어떻고 또 이성관이 어떻고 결혼관이 어떻고 하는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직장도 선택하고 결국 배우자도 선택하는 게 되는 것이죠. 제 경우의 위기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 진짜 위기가 왔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고등학교 시절에 안 했기 때문에 재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재수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수해도 시험에 떨어졌어요. 전 삼수생입니다. 그래서 재수했냐 그러면 전 삼수했다 그래요. 재수생은 아니니까. 근데 삼수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재수할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요. 삼수하면 되지 하는. 근데 삼수 때가 되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군대에 입대해야 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3년을 갔다 오면 재수 삼수 기간 2년, 군대 3년, 합계 5년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지나면 다시 5년 젊은 학생들하고 경쟁한다는 게 이게 도저히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사지에 놓여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 안 되면.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볼 때 그 대학교에 입학하고 또는 떨어지고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통관해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었어요. 그리고 입학할 때는 그게 첫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원래 첫 경험은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린 그 10대 때는 그 재수 생활, 삼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게 극복이 됐어요. 주변 사람의 도움도 받고 스스로 노력도 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나서 결국 극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갔고 그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최전선에서 3년 동안 만기 전역을 하니까 시작이 좀 늦은 관계로 30이 돼서 제대를 했어요. 30이 돼서 제대를 해서 이제 취업하려고 이제 뭔가 직장을 가져야 취업하려고 하다가 32살이 됐을 때 뜻한 바 있어서 사법시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재수할 때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한 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왜냐하면 대학생이 아니고 이때는 나이가 32이었기 때문에 공부 시작할 때 이미 세상 물정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통제나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자리에 딱 앉으면 아침에 밥 먹고 가서 앉으면 점심 때까지 움직이질 않았어요. 점심에 밥 먹고 식사하고 앉으면 저녁 때까지 안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식사를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먹고 공부하고 도서실에서 하고 이러고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하루의 대화를 딱 두 마디만 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점심 때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그 주세요. 그거 한마디 하고 공부해요. 저녁 때 가면 이 김치찌개 주세요. 그러니까 그 두 마디밖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이 공부는 5,000시간만 하면 합격한다. 하루에 8시간씩 2년이다. 그래서 2년 동안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근데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한다는 건 하루에 17시간을 공부해야 실질적으로 8시간이 확보되니까 실질적인 8시간을 확보해라. 그래갖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이 시험이 되질 않아서 제가 지리산 천왕봉에 갔어요. 그때도 위기였었어요.
지리산 천왕봉에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결국 그 동료들하고 장토목에다가 텐트를 치고 새벽에 일출을 보러 천왕봉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일출을 보면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일출을 보면 3대로 재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올라갔다 오면 꼭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천왕봉 일출 보러 갔습니다. 그 천왕봉 일출, 지리산 종주하면서 일출을 보러 올라갔는데 그 새벽에 그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있어요. 그냥 쭉 있어요. 그 일출.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있다가 보니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소주를 한 병 들고 갔어요. 그래서 30 몇 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자식을 위해서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저 기도했습니다. 그 술을 천지사방에다 이렇게 뿌렸어요. 그것도 어서 보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신이여 나 시험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속으로 기도했지만 막 붙잡고 말려요. 창피하게 왜 이러냐고. 근데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를 마치니까 거기 같이 올라갔던 그 후배하고 2명이 소주 좀 주세요 그러더니 지네들도 또 술 뿌리고 기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거기서 그러니까 전부들 그렇게 위기 속에서 20대 30대를 막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도 시험은 안 돼요. 바위돌, 그 당시 제 별명이 바위돌이었었는데 전 바위돌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이게 돌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석두 아니냐 그런 바위돌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불안해서 바위돌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때문에 제 주변에서 시험 많이 붙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여기 일종의 자극이 돼서 저는 그냥 공부 처음 시작하니까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했던 사람도 또 덩달아 많이 하니까 제 주변에 많이 붙어 나갔죠 그때. 그런데도 안 돼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는 신한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누군가가 방해하는구나. 이게 누가 방해하겠느냐. 다들 공부를 도와주는데 신이 방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신이여 지금 방해하지 말고 나 모른 척 좀 해달라고. 그냥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붙을 테니까 좀 봐달라고. 너무 힘들고 시간은 가고 직장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는 저거 저러다가 폐인된다 이런 얘기 들리고 부모님들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걱정하고 온통 사면초가 진짜 위기였었어요. 그리고 직장이 없는 게 또 제일 큰 문제였었죠. 그러고 공부했는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봐도 떨어지고 또 봐도 떨어지고 32에 시작한 게 36이 돼도 떨어지고 7이 돼도 떨어지고 8이 돼도 떨어지고 막 6년씩 가는 거예요. 제 30대는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포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붙이고 싶으면 붙이시고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뜨리고 그리고 공부도 바위돌처럼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거의 포기 상태에서 일어나서 앉으면 공부하고 힘들면 쓰러지고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놓고 또 뭐 집착도 거의 놓은 상태 모든 걸 놓았을 때 그때 합격했어요. 그때가 39세를 지나서 40이 돼. 그래서 결국은 제 30대는 완전히 회색빛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색빛의 30대.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한 요체는 결국은 2가지였었어요. 나는 이 시험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30대도 한번 통과해 봤으니까 끝까지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못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인데 물론 이 시험은 지금도 60이 돼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자기 성찰을 해서 이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징후를 갖고 와요. 사전적 징후. 그러니까 천둥이 치면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구가 잦으면 어디를 가죠?
화장실을 가게 된다. 이런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후는 제 징후도 지금 알아요. 왜 삼수했느냐? 남들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제 학창 시절은 저는 그 당시에 뭐 머리도 기르고 수염 기르고 고무신 신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별명도 페르난도 산초라 그래서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악당 두목 이름을 별명을 갖고 있어서 아마 방송 보는 사람이 딱 보면 아 그때 그게 저 친구였구나 하고 그런 생활. 그리고 뭐 다방에 가면 위티라 그래서 티에다가 위스키 넣은 티 있었어요. 겉멋이 들어서 그런 거 다 유리잔에 그런 거 마시고 그런 징후가 결국은 재수로 삼수로 막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또 이제 사시의 경우에는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30대 초반에 독학으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이 이제 소요됐지만 어쨌든 열심히 안 하면 그런 징후가 와요. 가령 내가 무슨 시험을 잘못 봤다. 그럼 그 전에 징후가 내가 그만큼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걸. 이런 징후들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징후라는 것은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 그 교통사고 분석가가 사고를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대형 사고를 난 사람을 분석했는데 이 한 번의 대형 사고는 29번의 유사한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그리고 한 300번 정도의 교통 위반 법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 징후 속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징후들이 있어요. 이런 징후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위기는 반드시 이런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보다도 막 몇백 번의 위반 사례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고 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그 음주운전 사고는 평소에 한 잔 먹고 아 요거는 안 걸렸지 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0.05가 음주운전 처벌인데 0.03 이런 거 안 걸리잖아요. 그럼 아 나는 뭐 맥주 한두 잔 먹으니까 안 걸린다. 그 맥주 한두 잔 먹다가 아 근데 밥 먹고 1시간 지나니까 한 잔 더 먹어도 되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계속 일어나요. 처벌되지는 않아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근데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그런 사전적으로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음주운전 사고가 있을 수가 없죠. 술 안 먹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음주운전 사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음주운전 사고가 없죠. 징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면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법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터키 같은 데는 막 한 음주운전하면 저 시외에다 내려놓고 거기서 집에 걸어가라고 시켜요. 가다가 술 깨라고. 술이 너무 취하면 이제 어떻게 잘 조치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어느 나라는 음주운전이 처음에는 훈방 조치하지만 나중에는 처형하는 데도 있어요. 처형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음주운전자의 운전차는 이거는 살인 흉기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이기 때문에 이건 살인을 하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살인죄로 처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외국의 처벌을 보면 뭐 아주 굉장히 그 다양한 처벌법이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사전적 징후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법치국가는 법으로 지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실은 법을 모르면 위기에 많이 봉착을 하게 돼요. 살다 보니까. 법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위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32살에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제 가치관이 막 형성되던 시기에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때는 뭐 공부도 하고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밖을 보고 유리창으로 보니까 우산 쓰고 가는 사람이 많이 보여요. 근데 우산 쓴 사람들도 있고 색색 우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 우산 없으니까 막 뛰어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는 우산 쓰는데 우산 하나 들고 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제 생각에 아마 자기 아이가 우산을 학교 갈 때 안 가져왔으니까 우산을 아마 갖다 주러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법치국가에 법을 모르면 그 비를 맞는데
나도 그 아주머니처럼 법치국가의 법 지식을 갖고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법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지는 사람한테 우산을 씌워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바위돌 소리를 들어가면서 30대를 온통 회색빛으로 보내면서 결국 이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죠. 그때 얘기한 것이,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법조 선배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약자의 편에서 서는 법조인이 되겠다. 그랬더니 전 핀잔을 들었어요. 그때 법조인이 약자의 편에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강자의 편에 들어서도 안 된다. 법조인은 약자의 편에서나 강자의 편에서나 어느 편에 서지 말아라. 법조인은 정의의 편에 서라.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누명을 벗겨줘야 되지만, 죄 있는 사람은 죄의 무게만큼만 처벌을 받게 해야지. 내 죄는 10개인데 벌을 20개를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변론을 해서 죄의 무게를 똑같이 해. 그래서 법의 여신은 천칭을 들고 있어요. 저울. 그 저울은 한쪽엔 죄의 무게, 한쪽엔 벌의 무게. 그 무게를 똑같이 해라. 근데 죄가 무게가 없으면 벌의 무게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처벌돼서는 안 되고, 또 죄 있는 사람도 죄만큼만 처벌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것은, 법에서 판결문은 당신은 죄가 있어, 당신은 절도범이요, 당신은 살인범이요라고 써요. 이렇게 판결문에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언제 어디서 절도를 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죽였다, 이렇게 쓴 거, 이게 사실이래. 법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이 사실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근데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로 절도를 했는지 또는 사람을 죽였는지가 실체적 진실이에요. 그래서 법적 판결문에 나오는 법적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찾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과 법적 사실, 진실과 사실은 일치해야 돼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오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절차적으로 수사 절차도 공정하게 하고 과학 수사를 해요. 근데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마녀사냥이라는 거 있었죠. 그때는 뭐냐면 뜨거운 기름물에다가, 저 사람이 마녀 같다. 그럼 마녀를 불러다가 뜨거운 기름물에 손을 넣게 해요. 그 손을 넣으면 그냥 뒤잖아요. 손을 뒤면 넌 마녀, 손 안 뒤면 넌 무죄. 마녀 사냥에 걸려서 재판받으면 다 화형 당하는 거예요. 절차가.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원림 재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원림 재판에 의해서 자백을 안 하면 너 삼족을 멸한다, 이러면 별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해요. 그렇지만 현대는, 조선시대의 고문이라 이런 건 다 지나가고 현대는 바뀌었죠. 지금은 아주 그 과학적인 수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데는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됐어요. 근데 진범이 잡혔어요. 그런 오판의 케이스, 실체적 진실과 이 다른 법적 사실이 다른 사건이 수십 케이스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김순경 사건. 그 김순경 사건을 보면, 김순경이 이제 어떤 그 자기 애인하고 여관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에 나왔는데, 낮에 근무하다가 아침에 가보니까 7시에 나왔다가 여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칼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당시에 여관에서는 그 김순경하고 그 여자가 같이 그 다퉜다는 거를 주변에서 들었어요. 소리를, 싸우는 소. 김순경도 다퉜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근데 과학수사연구소의 수사 결과 사망 시간, 추정 시간은 새벽 3시부터 5시예요. 근데 7시에 나왔으니까 아침, 새벽 3시에서 5시는 함께 있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범인이 맞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동료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위기죠, 이게. 너 이게 맞다, 범인이.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도 너 범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과실치사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그래서 형을 받지, 살인죄가 되면 10몇 년, 뭐 20년 무기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인으로 대고 현장 검증도 해요. 근데 죽이지 않은 사람이 현장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서 죽였지 하고 이제 현장 검증을 가요, 경찰이. 근데 자기는 몰라요. 어떻게 찔렀는지 모르면 경찰이 이 사람이 죽이고도 이제 경찰도 죽인 줄 아니까 이 사람이 증거로 봐서는 이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죽여서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이러면서 아, 너 이렇게 찔러 죽였잖아. 그리고 사진 보여주면 이렇게 봐요. 아, 그러면 이제 배웠죠.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쓰러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하고 이제 시키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모른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경황이 없어서 진짜 모르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 안 나. 그러고 사진 보여주면 그 현장 사진. 그럼 아, 그래, 알겠다고. 그게 일종의 경찰은 학습을 시키는데 경찰은 학습시키는지도 몰랐겠죠.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몰라서 다 가르쳐 줬어요. 검찰이 이제 검찰로 나와서 검사가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데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다 디테일하게 해요. 근데 과실치사예요. 칼로 몇 번 찔렀는데 이게 과실치사가 되나요? 살인죄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형이 확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1심에서 유죄 12년형, 2심에서 유죄 12년형. 경찰관의 아내고 경찰관의 자식이 결국은 살인범의 가족이 돼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진범이 잡혔어요. 그럴 때는 이미 이 집안은 풍지박산이 난 것이죠. 이 사람한테는 위기였었어요. 이건 본인한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었죠. 이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경찰이 동료 경찰이 수사할 때인데도 자기의 결백을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위기를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위기에서 결국은 이 사망의 길로 가버린 거죠. 가족 전체가. 그래서 결국은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최초의 결백을 잘 주장했어야 됐어요. 사실 현장에는 증거가 많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범죄자들은 100가지의 증거를 현장에다 남겨요. 그 중에서 범행의 천재는 한 50가지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천재도 50가지의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그런 그 진범은 그 절도하러 들어왔다가 돈 안 주니까 죽인 건데 그런 범인들은 증거가 많아요. 그 증거를 사실 잘 찾으면 됐는데 그 여자도 죽은 이유는 남자 애인하고 싸우다가 나갔는데 그럼 문을 잠가야 되는데 문을 안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이제 뭐 돈 훔치러 들어왔다 여관에 이렇게 문 열다 보니까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아마도 애인하고 싸우고 나갔지만 이거 문 잠그면 돌아왔다 문 잠기면 화나서 또 갈까 봐. 아마 그래서 안 잠근 거 아닌가. 문제는 하여튼 그런 위기 선택의 순간 문을 잠갔으면 되는데 안 잠갔고 또 이쪽에서는 결국은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돼갖고 결국은 집안이 풍지막. 이런 위기의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의 갈림길이 특히 그 연예인의 경우에는 주병진 씨 사건 잘 알죠. 이분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결국은 엄청나게 피해를 봤죠. 1심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제가 이걸 맡아서 결국은 증거를 확보해서 결국 이것은 자해 공갈단의 공갈 사건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처음부터 그거를 끝까지 주장했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명예는 회복됐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는 무죄 주장을 끝까지 해서 밝힐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막 여대생을 성폭행한 그런 사건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밝히려고 했지만 유죄가 됐어도 법적 사실은 뭐냐면 성폭행범이라는 게 법적 사실. 실체적 진실은 자해공갈단의 피해자. 이게 오판이 나온 거예요. 이 오판 속에서 결국은 진실이 밝혀져서 그 삶의 길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슨 프로에도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아예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 이 누명은 벗어졌고 그 자해공갈단들은 이 자해공갈을 해서 돈을 좀 일종의 갈취를 해야 되겠다 해서 2억을 갈취는 했어요. 그 돈을 서로 갈취한 걸 공범하고 놓는 과정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2억을 갈취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썼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태리 가서
명품 사고 무슨 뭐 어디 무슨 바에 가서 쓰고 이런 걸로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밝혀지니까 무고죄로 조사받게 되니까 도망갔습니다. 지금 그 가해자는 주범은 지금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12년 됐는데 2억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공소시효가 중지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오면 공항에서 체포돼요. 그리고 70살이 돼서 들어와도 공항에서 체포돼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가면 공소시효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흘러서 처벌할 수 없는데 외국에 가면 중지되기 때문에 돈 2억을 갈취하느냐 마느냐 그 위기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돈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인적 위기에 대해서도 세상은 사실은 정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정글에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본인이 그 법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정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횃불입니다. 그 횃불이 법적 지식이죠. 이 정글, 이 세상은 사실은 정글입니다. 세상엔 독충도 많고 독사도 많고 또 짐승도 많습니다. 그런데 독사나 독충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서면 우린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면 우리는 피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은 전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게 다가오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기꾼, 살인범, 절도 이런 사람들이 얼굴에 저 사람은 절도범이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러면 피할 수 있죠. 근데 사기꾼은 절대로 사기꾼 같이 안 생겼어요. 네? 사기꾼 같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완전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잘 방어하고 우리가 우리 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생과사 위기의 순간에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만났을 때 법적 지식이 있으면 설사 문제가 있어도 안전장치를 가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변호사들이 많아요. 근데 변호사들이 스스로 그런 법적인 생사의 갈림길 또는 그 정도는 아니래도 어떤 위기에 처하면 그러면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요, 자기도. 그럼 왜 법조인도 자기 일을 법조인한테 연락하느냐? 법적인 지식은 있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객관성을 잃어버릴까 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법조인조차도 그렇게 항시 도움을 청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이 정글에서는 항시 본인도 사전적 지식을 갖고 그 법적 지식을 필요한 횃불을 꼭 들고 있어야 되고 진짜 위태로움에 빠졌을 때는 조언을 얻는 것이 좋죠.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제 조사하거나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자식이나 내 남편 또는 내 딸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법률 전문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아 나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법대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게 하고 얘기를 하면 실무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김순경처럼.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면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처벌이 열이면 10개만 처벌받아야지. 잘못 진술하면 사실은 처벌이 열인데 20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묵비권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1966년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미국에 미란다라는 그 성폭행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란다라는 성폭행범이 성폭행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을 조사할 때 조사관들이 범죄자니까 이제 조사를 해서 조사를 다 했어요. 증거도 다 나왔고 자백 증거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처벌을 해서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 다 받았는데
대법원에 갔을 때 그 변호사가 뭔가 하나를 딱 찾아냈어요. 미국 헌법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받고 자백받고 이랬으니까 이거 증거가 없다. 증거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죄다. 근데 상식적으로 실체적 진실 범죄자 맞죠? 그러면 법적 사실도 이제 미란다 범죄자 맞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절차 그 얘기 안 했다고 이거 범죄자는 맞지만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범죄자인데도 뭐 그거 그렇게 변호하는 게 어딨냐. 대법관들이 결국은 이제 저걸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표 차인가로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어요. 죄 없다.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어요.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이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범인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처벌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처벌해서 안 된다는 대법관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어요. 용감한 대법관이라고. 왜냐하면 그 미란다 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했어요. 처벌하지 못했지만 그 판결이 나고 나서는 이제 수사할 때 수사 절차가 마녀사냥식으로 아니면 고문으로 아니면 김순경처럼 야 이거 과실로 해줄게 회의로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체포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화 보면 꼭 나오죠. 다 체포할 때. 그게 그 대법관 몇 명이서 이게 저거 하나 처벌하면 지금은 처벌되지만 저거를 처벌하지 못하는 대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마녀 재판이나 고문 자백이 왕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과학적 수사 절차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변호인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는 피의자하고 또 검찰하고 같이 과학적으로 싸워서 결국은 진실을 밝혀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내고 있어요. 세금들 다 내잖아요. 그리고 나 세금 낸 적 없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저 오늘 밖에 가서 저 담배 하나 뭐 사거나 또는 사이다 하나 사거나 맥주 하나 사거나 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같이 세금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에서 나가는 것만 세금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판사나 검사 다 월급 받고 있고 경찰, 공무원 다 월급 받고 있어요.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월급을 주는데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 내서 결국은 우리가 가령 사용자고 거기는 일종의 얘기하면 선거 때 흔히 머슴이라고 그러잖아요. 머슴인데 머슴이 주인 월급 받고 있는데 내 월급 받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범죄자로 몰면 그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세금 안 내는 게 낫지. 세금 내고 처벌받아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죄가 아니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법이라고 돼 있죠. 삼수변에 이 갈것자. 이 법이라는 이 삼수변은 뭐냐면 이 물이죠, 물. 물을 그릇에다 담으면 이게 수평을 유지해요. 수평을. 그릇에 수평을 유지. 이 그릇을 기울여도 수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의 법자도 공평하라는 뜻이에요. 이 거자 이거는 이제 받을 거자인데 이건 옛날에는 일각수라는 전설의 동물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일각수가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을 가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글자는 공평하게 하고 정의의 칼을 써라. 근데 서양에서도 그 여신이 들고 있는 게 이렇게 안에 안대하고 있는 건 좀 이렇게 공평하게 인맥이나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친척인지 이런 거 보지 말라는 뜻이고 천칭은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고 이 칼을 처벌한다. 그러니까 동서양이 법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서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받게 되면 김순경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병진 씨처럼 결국 끝까지 선택을 잘하면, 자기가 밝히겠다고 선택을 하면 결국은 본질이 지금도 방송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매장, 다시는 활동할 수 없는 그 매장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위기의 연속인데, 위기가 오면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해야 돼요. 여러분 타블로 사건 아시죠? 그건 지금 다 밝혀졌어요. 학력 위조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너무 대응을 늦게 해가지고 너무 크게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진실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언젠가는 알겠지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러나 대응이 늦으면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닥쳤을 때는 위기의 순간에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태까지 여러 위기를 얘기했는데 이 위기는 결국 선택의 순간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징검다리를 걷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렸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건널 때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은 했겠지만, 어머니랑 누나와 함께 걸을 때는 징검다리가 무섭지 않고 또 재밌게 건너던 놀이터처럼 생각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할 누군가가 반드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본인이 희망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위기, 그 극복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항시 열린 문이 있다. 이런 주제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